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1,500원을 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는 과연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위기에 빠질 것인지, AI는 버블인지 아닌지, 내년에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위기의 경제, 경제 위기, 이런 책으로 유명한 저자입니다. 유재수 우리 전 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좀 불안한데요. 미국이 보통 금리를 내리면 신흥국엔 호재라는 공식이 작동했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저희가 언제부터 한국은행이 아니고 미국 연준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시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누군지 몰라도 연준 의장인 파월은 다 안다.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 중앙은행보다 미국 연준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유는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앙은행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이라고 하는 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으로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약간 비현실적인 하여튼 목표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했다 하는 그 사인은 물가는 괜찮은데 고용, 거시경제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경제 지표를 보면 꼭 그런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은 이제 0.25% 쿼터를 인하했는데 이렇게 인하하는 걸 갖다가 어린아이 걸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한 50pp 정도 콱 낮추면은 그거는 이제 빅 스텝이 되는 건데 그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고용 시장의 그 지표가 확실하게 미국이 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미를 주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는 애매한 상황.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중앙은행도 그렇고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전부 다 중앙은행 순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놓고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데요. 이 30조 달러를 하는 미국이 3% 경제 성장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연착륙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니다. 그냥 AI로 전진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국장님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지금 미국도 최근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체감하고 통계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체감하고 통계하고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피부로 느끼는 경제하고 지표하고 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 또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뉴욕주나 버지니아나 이런 쪽의 그 주지사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팍팍함이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선 그런 용어를 많이 만드는데 심리라는 영어 단어가 바이브고 그다음에 리세션,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세션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바이브 세션이다. 심리적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AI라고 하는 이 효과가 상당히 많은 미국 경제 지표를 다 실질을 읽기가 어렵게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한 2% 그러니까 금년 2025년이나 내년이나 전망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하는 이 체감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저희 그 다이소 같은 그 저가 물품 1,000원이면 몇 개 살 수 있는 그런 다이소 같은 게 미국에도 달러트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달러트리의 통계를 봐도 과거보다 훨씬 중산층 이상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그 국민과 관련된 체감은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뭐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되게 특이한 법안 이름인데 뭐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그걸 OBBBA라고 하는 법안인데 재정지출 확대 법안입니다. 이거가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내수와 그다음에 개인 소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AI 투자가 강력해서 설비 투자라는 게 강력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지표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하고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코스피를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나오신이 질주하는데 국민들은 이게 IMF보다 살기 어려운데 이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그걸 K자라 그래서 영어의 K자에 보면 위로 가는 위쪽에 좀 약간 고소득층들은 살기가 더 쉽고 밑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약간 더 삶이 빡빡하지 않냐 그런데 이 K자 현상이 저는 그렇게 어떤 하나의 경제 현상을 영어 단어로다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K-쉐이프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K-쉐이프 그런 게 좀 많이 돼서 정부가 좀 봤을 때는 더 밑에 그 밑에 층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중산층 이런 쪽에 희망이 갈 수 있는 경제를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 며칠 전에 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하이텍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부익부 빈익분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면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이 결국은 AI 투자인데 이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AI 버블일까요?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내지 철기 시대로 옮겨가는 아주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에 있지 않나 AI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버블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영어에서 거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버블이 있고 영어 단어 좀 어렵긴 한데 프로스라 그래서 맥주 거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언젠간 터진다.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뻥 터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떤 신산업이 발전할 때는 약간의 오버슈팅, 좀 약간 과잉 투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맥주 거품처럼 맥주가 다 넘쳐 흐르지 않고 그냥 거품이 살짝 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글로벌 제가 금융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모든 버블은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하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적어도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 금리 인하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안 그렇게 큰 문제 없고요. 또 하나는 현재 AI 기업들에 보면 대개 투자가 과거 닷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랍니다. 이 캐시 플로우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과거 IT에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무지하게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일단 달라요? 많이 다른 이유가 첫째는 그 당시에 비해서 일단 그 주당 포워드 P라 그래서 그 현재 주가에 대한 그 주당 순이익률 미래 가치가 훨씬 낮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52배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주가는 IT 때는 IT 버블 때는 52배. 52배. 지금은 한 30배 정도. 그리고 시장 평균은 19배.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 평균보다 그 M7이라고 하는 좋은 잘 나가는 AI 회사들이 훨씬 높긴 하죠. 그렇지만 그 아주 옛날에 닷컴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제 생각이고. 좋은 포인트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뎁시장, 소위 말해 채권 발행해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게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진 오라클 정도가 상당히 부채
부담이 크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캐시플로우로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또 하나는 사실은 AI는 실물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닷컴 버블에는 사실상 그 약간의 허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물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순항하고 있어요. 그거의 가장 큰 이면에는 반도체 투자와 관련되는 IT 장비들의 글로벌 교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그 단어 자체도 잘 관리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그 낮춰갈 수 있는 맥주의 거품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정리를 이거는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IT 때의 버블은 약 그 52배, 지금은 약 30배에서 19배 시장의 평가. 그러면 실제로 과잉 평가는 덜 됐다는 거죠, 당시보다는. 네. 두 번째로는 채권 발행,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조달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주로 IT 시대는 주로 회사채 같은 걸 발행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 내에 갖고 있는 돈 이런 걸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AI는 실물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나 AI 센터나 IP 장비나 이러면 실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AI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거기다 굳이 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좀 약간 시장의 침투력,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생산성이 훨씬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그 조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초창기 단계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그러면 강조할 수 좀 있겠습니다. 그 시청자한테 좀 알기 쉽게요. 그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몰랐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메일이 나오고 동영상 압축 기술이 보면서 영상을 보고 영상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후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쭉 올라갔는데 그러면 지금은 당시 IT의 시대로 비교하면 어디쯤 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버블이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좀 관리를 잘못해서 버블이 있었습니다. 터졌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만약에 IT 버블이 터져서 나는 이제 앞으로 IT 관련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뒤로다가 한 30배 이상의 그 주가 폭등이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투자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8년에 굉장히 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주택 관련되는 그런 쪽에 그 버블이 있어서 터졌지만 그 뒤로다가 나는 주택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 그러면 오늘날까지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그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하나의 그 성장통을 겪고 다시 또 반등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새로운 산업이 앞으로 한 몇십 년간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IT 버블, 특히 AI 버블을 보는 거 관점은 지나치게 공포적인 걸로 보는 거는 자기한테 손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우리 유재석 국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IT 버블 얘기가 있었을 때 버블이 생겨야 다음 사유로 전환이 된다. 만약에 그 네이버의 이해진 대표나 김범수의 카카오 이런 사람한테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았으면은 결국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못 만들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후발 국가인 한국의 AI 부분에서 정말 거품이다. 옛날 당시 IT 보면은 벤처 저기 이 사람들 뭐 강남에 가서 흥청망청 돈 쓰고 막 이런다는데 결국 그 세상은 갔잖아요. 오히려 버블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고 제발 좀 이렇게 기술 상장 심사한다고 해놓고 그 매출 가져오라 그러고 담보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상장도 확실하게 해주고 이익이 안 나면 빨리 퇴출시키고 M&A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좀 진짜 AI 버블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기 위험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에 그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대통령님한테 있는데 그 말씀은 혹시 나올까 봐 걱정이네요. 다음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출 기업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니까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야, 물가가 너무 어렵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는 모두 강세인데 유독 뭐냐면 원화만이 약세인데 그 핵심 원인이 뭘까요? 이게 그 많은 분들이 환율을 이렇게 볼 때 자꾸 착각을 하는 게 환율은 이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제 앞에 달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체력을 하는 일종의 권투 경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달러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약세인데 왜 우리한테 강하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유로화의 한 50%가 들어가는 유로화에 편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약한 통화라고 하면 달러, 엔화, 원화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그러면 요 세 명의 세 개의 통화에서도 서로 그럼 상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달러한테 조금 약해요. 그리고 얘나한테도 약합니다. 그래서 두 통화한테도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그냥 뭐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지금 현재 약해요. 그렇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일본에 많이 그 여행도 다니시지만 뭐 그 과거 일본 통화 우리보다 12배였거든요. 100엔에 12배였는데 지금 뭐 한 8배로 왔다가 지금 한 다시 10배 정도 되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하나의 국가의 뭐 위기를 나타내는 큰 엄청난 그 지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도한 그 불안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나 엔화하고 원화가 약세 다 약세인데 특히 달러, 엔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우리 10년 국고채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는데 그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재정이 그 조금 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관리 재정 적자 지수가 약간씩 벌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내수가 좀 너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관리 재정 지수가 조금 과거보다 좀 약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미국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OBBA 그런 걸로 그렇고요. 또 이 일본도 역시 다이치 그 일본 신임 총리가 그 확대 재정 정책을 하면서 장기 그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전부 다 상당히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할 때 단기 금리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를 낮추면 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와서 장기 금리에 의해서 기업들이 그걸 보고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투자를 확대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잘 안 내려오는 건 뭐냐면 각국의 재정에 관련돼 갖고 국채 반응이 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IMF 때 환율을 다들 이게 과거 기억 속에 이게 소환하면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환율이 1,500원이라는 게 저는 그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800원 때 1,600원 됐습니다. IMF 위기 때. 그리고 2008년 위기 때 900원에서 1,500원 됐어요. 2배씩 팍팍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앙은행에 달러 자산이 없었어요. 그 외환보유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외환보유고도 많지. 그다음에 그 1,500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800원이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1,600원, 2,000원이 된 그런 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정부도 너무 그 1,500원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두지 말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500원이다 그러면 달러
그냥 국가적으로 위기 그런 지표가 아니고 그냥 환시장에서 달러를 살라고 하는 사람이 달러를 팔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하나의 물품의 저기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번에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에 의하면 이제 환율 약세 배경으로 서학개미 한 220조 네.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서학 기업 예. 해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대대적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투자는 잘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결국은 환율을 약세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경제 성장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측면은 없나요?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어느 한 나라가 경제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서학개미나 또 서학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특별히 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글로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혹시 환 때문에 좀 돈을 벌까 하고 이게 저기 국내로 갖고 오지 않고 해외에다가 놔두는 기업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찌 됐든지 국민연금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 높은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막으면은 자본시장의 성숙도도 떨어지는 거고 선진국의 그 경제도 아니고 선진국 금융시장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경우 보면은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일본이 그 한 100엔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160엔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일본 경제에서 상당히 많은 해외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자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환율을 올리려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받은 그 맨데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국민의 소중한 돈을 이익을 가서 높여야 이익을 되니까. 높여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외 자산이 커지고 글로벌리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제 성장에,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과거에 작은 그냥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커져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국민연기금이 이제 워낙 미국이 그 미래 기술로 가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가 그러니까 국내 영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자국 기업의 투자와 자국의 투자를 하기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국적을 회복하는 운동을 서서히 연기금이 주요 국가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이제 외국 투자나 국내 투자가 또 많아져야 일자리가 국내에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환율이 주범이 누구냐,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이 뭐냐, 이거 주범을 따질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어떤 저희 비단 애국심이 있는 국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뭐 사업을 해야 수익률이 좋고 투자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뭔가 더 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요즘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좀 약간 많이 아쉬운 게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 2% 성장하는데 우리 3%요. 1% 조금 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의 마중물 정책 같은 것도 열심히 해서 재정도 확대하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정책의 그 방향을 보면 누가 와도 이분 재관량이 와도 비교적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나 뭐 이렇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비교적 잘 맞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내 어쨌든 그 재정 투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그 국내 성장 펀드, AI 펀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투자를 늘려서
결국 한국 경제가 성장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뭐그 환율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뭐 1,400원, 1,450원에서 뭐 1,430원 이런 게 아니라 1,300원, 1,100원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우리가 더 높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현재 금리가 오히려 미국이 더 높지 않습니까? 성장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찾아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금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 상황도 보면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고 우리 금리 정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국은행은. 왜냐하면 이게 환율을 생각하면 환차가 금리를 있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또 저기 가계부채와 부동산 부실 관련되는 걸 또 고민하면은 쉽게 또 올리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중앙은행 순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환율이 1,300원, 1,100원대로 결국 내려가려면 미국이 30조 달러가 3%의 성장률이면 우리도 미국보다 성장률을 높여야 되고 금리도 결국은 우리가 미국보다 높았을 때 결국은 한국을 신뢰하면서 결국은 환율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1,500원대 가면은 뭐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개의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꾸 그 위기를 조장하는 거는 경제학에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있는 게 자기 실현적, 영어로 셀프 풀핀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고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경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 그 평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고환율이 결국 이제 수입을 하는 데서는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걸 하면 결국 물가의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뭐 글로벌 그 전문가들도 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를 보면 물가가 지금 현재 2%인데 1.8 정도로 오히려 낮춰보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인플레와 물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려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라고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 보면은 이 고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상품입니다. 저희가 상품을 수입해서 이 상품이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물가의 핵심 주범은 서비스에 있지 상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웬만한 공산품은 다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에 대한 물가 영향은 크지 않고요. 서비스 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큰 이유는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해갖고 노동 공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렌트 이런 거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렌트비가 높은 이 두 가지가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걸 영어로 스티키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나라도 봤을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 수입 물가가 이 비중이 전체 우리 국민의 체감 물가나 이런 거에 미치는 거는 크지가 않고요. 오히려 서비스 물가가 물가의 주범이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2% 정도는 일본의 경험을 봤을 때 디플레를 야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오늘은 환율 얘기로 시작하고 AI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AI를 향해서 더 많은 혁신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결국 경제 성장을 해 나가야만 원화도 안정되고 국민의 경제도 나아지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화의 체력 강화, 한국 경제의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이루려면 한번 이 정부에게 이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건의한다면 어떤 거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2040년까지 잠재 성장이 0%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놔두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튼 일단은 그런 걸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구조개혁. 정부도 이미 발표했지만 기재부 또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다방면 규제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금융 개혁 등 하는 그런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좀 약간 우연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그나마 우리 저 시장을 갖다가 뭐 주식 시장을 크게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를 없앤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거마저 없었으면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서학개미들 얘기해갖고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심이 많아요. 여기가 많이 개혁을 해서 지배구조 개혁도 있고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선진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다 더 많이 투자해야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꾸준히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제 원화 이런 쪽에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거는 글로벌 불확실성. 특히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옌캐리 트레이드라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그 옌캐리 트레이드가 풀어지면서 그동안 옌캐리 트레이드에 갖고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원화나 이런 그런 자산들이 다시 풀리면서 환율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리해 보면은 그 한국의 성장 능력을 확실히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구조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로는 이 현 정부가 추진한 그 지배 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 선진화, 주식 시장이 결국은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경제는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갔다 오는데 여행 갔다 오면 전부 다 애국자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고 희망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우리가 국민을 믿고 국민이 내란을 극복했듯이 국민을 믿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면 또 새로운 더 큰 성장과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경제에는 도약하는 경제 한 해를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